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되면서 한일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만 일본의 돌발 발언으로 또 갈등은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한일 갈등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영준 영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이후 나온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청와대는 이 발표가 사실 왜곡이고 일본의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일본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꼬리를 물고 갈등 상황이 다시 노출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WTO プロセスの中断の通報を踏まえますと、韓国側が輸出管理の現状の問題点について改善に向けた意欲を示していると。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24일 중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종료 6시간 남기고 조건부 유예 결정,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게 조건부의 방점이 있느냐, 유예 결정의 방점이 있느냐 좀 해석이 달리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퍼펙트 게임이라든가 이런 다소 좀 적절치 않은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와서요. 지금 우리 국내 여론도 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일본의 선전전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가피한 대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일종의 고식지게, 그러니까 상당히 임시 변통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식의 대응이 아니었냐는 식으로 폄하를 했습니다만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강제징용,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상당히 반한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6월 달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을 때 당시 일본의 방위상이 웃는 낯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경도 국방장관을 악수했다고 해서 상당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개각해서 경질이 됐거든요. 그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지금 이제 굴복하는 모양새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정치적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국내적인 정치적 기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서 상당히 한국에 대한 압박을 그러니까 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손해는 일본이 보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타격이 있다. 그리고 일본 또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이 불매 운동에 따른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상당한 피해가 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굴복하는 모양새를 비치는 모습. 아니 굴복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타협하는 모습 비치는 모습 자체가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신들 입장에서는 결국 자신들이 완전히 이겼다고 이렇게 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일본의 국내 상황이 좀 맞물렸기 때문에 더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청와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온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제 정의용 실장 부산 백스코에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대일 강경한 발언은 잘 기억나시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95년도 11월 달에 일본 에토 다카미 충무처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일 합방으로 일본도 좋은 일을 했다. 이런 막말을 했어요. 예. 그때 YS가 어떤 말을 했냐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비외교적 말이죠. 대응이다라고 논란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 어딜 감히 한일 합방으로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정의용 실장이 얘기한 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로 저는 비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베 총리에 대한 이런 일본의 대응을 보면 참 유화적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질은 이런 거죠. 7월 1일 날 벼랑간 수출 규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거는 부당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8월 22일 날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를 통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데 양국 정부가 발표를 할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그리고 또 이 수출 규제 협의가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진행이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 나가서 다음 달 24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이 지금 외교부 장관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한국과 일본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아베 총리가 이 외교를 국내 정치로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굉장히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조금 자기가 좀 피해가려고 하는. 그래서 좀 아베 총리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는 뭐냐면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총리가 만약에 언론 보도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한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건 정말 그 유화적이라는 거죠. 물론 언론이라든지 일부에서는 뭐 공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총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외교의 ABC도 모르고 이거는 외교 후진국적인 행동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강하게 우리가 문제 제기도 하고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반응은 없거든요.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저렇게 강하게 비판해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 일본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이상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본의 이런 태도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런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자, 그래서 일본 언론의 이런 보도들이 나온 이후에 청와대는 일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얘기를 했는데 일본 외무성에서 또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또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다시 일본 언론 보도는 또 사실이 아니다. 재반박을 한 이런 상황인데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말을 또 덧붙였습니다. 예,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상당히 일본에게 상당히 공개적 항의를 한 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또다시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윤도한 그러니까 청와대 홍보수석 입장에서는 이것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일본이 정말 우리는 분명히 그러니까 일본에 항의를 했고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건 분명한데 이것이 일본이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항의를 하라 이렇게 분명히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외교적 이런 양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여러 가지 외교적 현안들이 타협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그 뭡니까 일종의 국익적 차원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서로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신경질이 날카롭게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그 일본의 공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일본의 언론 보도까지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조금은 대범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예상된 반응인 만큼 조금 우리가 대범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뭐 조건부 유예 결정이 나와서 이제 뭔가 한일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까 기대도 했는데 지금 뭐 더 꼬여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정치권은 각각 화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모양새인데요. 여야 목소리 사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중단은 전혀 별개라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여 양자를 연관한 협의를 요청해
해왔으며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에 일본이 양해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국의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과해라 사과받았다 사과한 적 없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또한 더 이상 너저분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진정한 외교 성과라면 그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공개하십시오. 지소미아 파기 압박으로 무엇을 얻어내었는지 설명하십시오. 네. 이해찬 대표 발언은 뭐 청와대 입장하고 비슷한 입장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뭘 얻어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손익계산서를 공개하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의 한 수로 가지고 나온 게 지소미아 이 카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조건부 유예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부분은 또 왜 이런 결정을 내리냐 진보 진영에서도 또 비판이 나와요.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부분을 들고 나와서 사실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자신을 정당하다고 하면서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소미아라는 카드를 갖고 결국은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 문제를 괜히 연계시킴으로 해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한미 간의 불편한 과정을 그러니까 노출시키고 이를 통해서 상당히 우리 입지를 더 좁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볼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 더 많지 않느냐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중간 집계 결과보다는 결국은 지금 이 한일 간의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결국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희상 의장이 소위 말하는 문희상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한일 그 기업과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선거까지 못하는 그런 안을 지금 알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 발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당은 이 문제를 그냥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근본적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뭡니까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간의 과정에 대한 이 지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있어서 지금 수권 대한정당으로서 한국당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진영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 지소미아 이 조건부 연장에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야 모두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우리가 다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는 모습보다는 다양한 목소리에 우리 국내 정치의 목소리를 내보임으로써 오히려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정의당의 그러한 또 이 반발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예, 잠깐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가면요.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3명의 회동이 월요일 정례 회동이 오전에 있었는데요. 29일에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했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소미아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 일본과의 관계를 넘어서 한미 동맹 부분, 방위비 협상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한국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을 협정 갱신, 리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유예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거를 리뉴얼, 그러니까 리뉴한 거, 갱신한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이 양해했다는 거죠.
일본이 양해. 그렇죠. 양해했다는 그렇게 거. 일본이 양해를 안 하면 우리가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양해를 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리뉴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꾸로 보면 꼭 우리가 불리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일본 너희들이 그거 양해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껏 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언론에서는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일본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은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청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한국이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일본 언론을 끌고 가고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다시 거꾸로 본다고 한다면 너 일본들도 거기에 상하는 만큼의 어떤 결정을 하라고 압박을 그런 했을 압박일 가능성이 수도 있다. 충분히 있을 예.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위축적으로 보고 이것을 우리한테 불리한 것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소미아라는 거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조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의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과 특히 미국, 일본하고 한국과에서의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 우리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부분들 그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동시에 발표를 했다는 것은 예. 저는 거꾸로 일본은 양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미국이 우리를 너무 압박만 하고 일본을 설득하지 않았다. 그런 그렇게 해석할 논리는 필요는 저는 이제 없다. 너무 그렇게 가서는 예.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정말 갈등을 풀 수 있는 이런 해법들을 네네네. 조금 생산적인 방안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첫째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지소미아 부분이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조건부 유예로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당분간도 좀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아침 황교안 대표의 단식 장소를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그랬어요. 거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예. 굉장히 기력이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말씀을 못 하시는 정도. 그래서 김도읍 의원님 보고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예. 단식 엿새째인데요. 날씨도 네. 갑자기 추워졌고 어젠 비도 왔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러 아주 잠깐 한 5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기력이 없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지금 혈압도 좀 많이 네. 안정적이지 않다. 현장에서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 자체가 그 통상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봤던 정치인들 단식하고 약간은 조금 모양새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겨울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바로 말 그대로 풍찬 노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지금 낮에는 청와대 앞에 계시다가 또 밤에는 또 국회 천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그 22일 밤부터는 계속적인 그 청와대 앞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바람막이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이게 노숙 투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체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측면들보다는 일단 뭐 지소미아 그러니까 조건부 유예 연장이라는 예. 첫 번째 이 해결 그러니까 요구 조건 어느 정도 뭐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인 그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자신의 요구 자체가 아직까지는 돌파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단식을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출구로 삼을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사실 가면 당의 그런 모든 입장도 상당히 강경투쟁 쪽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럼 지금 그 국회의 패스트트랙의 그 부의에 관한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절박한 시점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저는 조금은 그나마 조금 희망을 본다는 것은 오늘 이해찬 대표가 전격적으로 야당 대표의 단식장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뭐 돌파구는 열리지 않았지만 이 제1야당의 노숙 단식에 대해서 이 지금 그 여당 대표가 가서 직접 이 말을 걸고 이런 식의 그런 모습 자체가 상당히 날서 있는 여야의 감정적 대립의 고를 조금은 메우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극적 타협에 대한 기대를 조금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단식의
출구를 이제 찾긴 찾아야 되는데요. 근데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이 나왔을 때 단식을 푸는 것이 어떠냐 이런 권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안 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 부의 시점이 이제 코앞이에요. 이래서 더 또 출구를 찾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 단식의 최대의 목적은 선거법입니다. 예, 황교안 본인 대표도 스스로가 뭐 그런 직접 얘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럼 왜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청와대 앞에서 국회도 아니고 예. 그 풍찬 노숙하는 그런 단식을 할까요? 이 문제는 이해찬 대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런 예례가 참여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4대 개혁 입법 중에 하나가 사학법 개정이었었는데요. 당시의 대표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였습니다. 그 엄동 설안에 50일간 장애투쟁을 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인 김한길 대표를 부르고 예. 그리고 야당의 이재호 대표를 불러서 아침을 식사를 하면서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는 시민은 우리가 양보합시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 사학법 개정이라는 거는 4대 개혁 입법에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치가 충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푼 적이 있습니다. 예. 하물며 사학법 개정도 그렇게 풀었는데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만약에 처리한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제 25, 26일 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27일이라도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예. 선거법은 합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중을 좀 보이시고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도 지금까지 내놓는 안은 그건 협상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향적인 안을 갖고 결국은 서로가 합의할 수 있게끔 가져가야지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어느 정도 복원되죠. 예. 뭐 지금 문희상 의장께서는 뭐 최대한 기대를 때리겠지만 안 되면 합의 안 되면 절차대로 처리 저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의장은 끝까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합의를 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정치 정상화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도 뭐 YSA에 23일간 단식 투쟁이 있었고 90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실은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된다고 해서 13일간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제1야당의 대표는 마지막 절박한 순간은 단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힘은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법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여야의 강경 대치를 봤을 때는 이것은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다.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선거법의 경우는 내년 총선에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1야당을 빼고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도 뭔가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제1야당인 한국당과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력으로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저도 뭐 박수를 치겠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운신의 폭이 그렇게 그러니까 넓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뭐 발등에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지소미아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상당히 작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지금 선거법과 공수처의 문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국회 협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뭔가 지침을 준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당청 관계에 있어서의 일탈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만 지금 반영될 것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다른 정당들도 다 정치적 사활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분위기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뭔가 돌파구를 완전히 다 만들 수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요구 조건은 지금 문조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을 철회해야만 그러니까 협상장으로 나가겠다는데 그걸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공수처 문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은 문재인 정권의 탄생 이유, 존재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 야당이 정치 협상 테이블에서 이 부분에서 주고받기식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강제하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 그 협상장을 부드럽게 하고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치를까지는 뭐 발휘할 수는 있겠죠. 네. 어쨌든 그 간극이 너무 큽니다. 지금 한국당은 총력 저지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원점에서 다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 가지고 얘기하면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지금 민주당은 한국당 빼고라도 그럼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수처의 신설이라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그렇다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안 된다. 뭐 공수처 신설은 없다. 이렇게 그 단정적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이런 그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며 6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탈당을 주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막아내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이고 무엇을 위한 신당 창당입니까? 기득권 거대 양당의 정권 투쟁, 무한 정치 싸움에 민생과 안보는 내팽개쳐지고. 예, 지금 녹취 듣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잠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파주 군부대에서 포탄 시연 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육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5살 신모 중위가 크게 다쳐서 심정지 상태에서 헬기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병사 21살 유모 씨도 얼굴에 상처를 입고 지금 병원으로 옮겨진 이런 상황입니다. 두 사람 포탄 시연 훈련을 마치고 폭발물을 철거하던 중에 매설된 지뢰가 폭발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군 당국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선거법 또 공수처법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씩 좀 보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이제 표결로 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국회법을 지키면서 선거법은 왜 안 지키죠? 선거법에는 선거구 획정을 1년 전에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법들은 안 지키고 선별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은 법대로 지향한다고 한다면 그게 편의주의적인 사고라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대화 통해서 뭔가를 이끌어내는 건데요. 제가 대통령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큰 틀의 명분을 제시하면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도 뭐 패스트트랙 처리해라 이런 걸 넘어서서 뭔가 지금 다 같이 시간적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도 전향적으로 이제 선거법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집권 후반기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정치가, 저는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면 조국 사태보다도 더 강한 대여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올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투쟁이 국민들로 하여금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되는 것이 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게끔 되는. 더 나아가서 의원 뭐 총사퇴를 한다든지 선거 보이콧을 한다든지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면 그 자체가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지금 사실 민주당보다 군소정당들이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군소정당보다도요. 지금 갖고 있는 안에 대해서 제가 누차 우리 YTN에서 정치권은 못 풉니다. 이거는 그래서 손을 떼라. 그래서 정치개혁 에 관련된 거를 중앙선관위 쪽에다가 놓고 2주 정도면은 여야 모두가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안을 제시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각자가 자기네 주장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지혜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민주당과 또 군소정당들 사이에 살짝 이견도 아직 그 조율이 안 된 이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손학규 대표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도 비판했고요. 신당 창당하겠다는 유승민 의원도 동시에 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자체가 본인이 지난 연말에 단식 추정의 결과로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준연동형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확보되어야만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살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흔들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여기에 좀 멈칫멈칫하고 있는 민주당을 다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오늘 손학규 대표가 지금 제시한 것 중에 뭐냐면 의석수를 360석까지 대폭 늘리는 그러한 제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그러니까 준연동제 관련해서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그 반발이 민주당 내에서 일종 반발이 그렇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가 28석 줄는 것 때문에 반발이 있으니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의석수를 늘리자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이야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손학규 대표의 오늘 제안이 얼만큼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은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 자체는 어느 한쪽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좀 현실적 가능한 부분까지 조금씩 한 걸음씩 양보하는 모습 그걸 통해서 이 좀 그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해결 방안을 모셔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책임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이 한국당의 주장 자체도 조금은 이 지금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 이 얘기를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포함해서 무제한 토론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선거법 표결 처리까지 갈지 이것도 좀 일차적으로 지켜봐야 지금 되는 부분 속에서요. 상황인 것 저거 같습니다. 손학규 짧게요.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저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예. 어떻게 260석, 360석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안은 28석이 줄어들면 선거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40명 대 60명 정도로 조정을 하고 그 60명에 대한 부분들을 연동형으로 할지 병렬형으로 할지 50%를 할지 이분을 가지고 축약해서 들어가면은 저는 충분하게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정말 복잡한 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